자, 이해찬 대표는 잘하고 있을까요? 취임하고 나서 구미 갔고 광주 갔고 9월 1일 날은 봉화를 갔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메시지 내고 있는 건가? 그 31일 날, 8월 31일 날 의원 워크숍에 가서 그런 말 했어요.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피부로 느낄 입법과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 당대표의 일성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국회가 뭔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대의 적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내대표들 사이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당대표의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 이해찬 대표 행보를 보면 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해석되고 나오고 저는 굉장히 잘 뽑았다 당대표 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구미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구미를 가서 구미에는 사실은 박정희 생가가 있는 박정희 권력의 심장이거든요. 본진이죠. 자유한국당의 본진. 그다음에 기득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구성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해찬 대표가요. 젊은 시절을 모두 다 이 박정희 군사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젊음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박정희를 모호하게 싫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몸으로 이제 싸워왔던 분이니까. 그리고 또 그 이승만 묘역에도 참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TK 지역을 완전하게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러면서 TK 지역에 가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선언하고 20년 장기 집권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대표 선거 때 염원했던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향해서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됐고 2020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호하게 발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TK 특별지역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다음 2020년의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바로 또 전라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라도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TK의 특별 지역의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이것은 불안한 정 운영의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가지의 이제 현 정부의 답보 상태에 있는 정책들을 푸싱해 버리는 거죠. 당장 종부세 같은 거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역시 이해찬답다. 당 대표 잘 뽑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당의 체질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했다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을 그냥 기원했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권 PD가 염려했던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구성의원들이 다른 마음의 가짐을 갖고 이제는 법안도 접근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가 있어요. 예. 다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건데 얼마 전에 당정청회의 하는 걸 봤는데 당대표의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럼요. 추미애 대표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정청 회의하는데 김정현 부총리나 이낙연 총리에 비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당대표의 위험이랄까요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정권이 잘 되려면 여당의 존재감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적 존재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관료들이잖아요. 사실은 총리든 부총리든 다 그 시스템은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정당이 푸시를 해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정부만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가운데 중간에서 느끼는 존재감 이게 일단 압도적이더만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정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현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아까 말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쟁을 문화를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당정청을 통해서 집권자의 비리를 숨겨주기 위해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불공정한 사회적 악습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이 푸싱하고 법안을 만들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한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찬 대표가 맥을 딱 짚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면 종부세 강화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푸싱 바로 해버리잖아요. 종부세 강화해야 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율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푸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고 당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거든,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고 앞으로 쭉 나가버려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해찬의 결단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결단력, 단호함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에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건데. 그렇죠, 핵심이죠. 종부세나 뭐 주택 세 채 이상 뭐 이런 이야기는 경제 관료 출신 분이 했으면 그 이야기가 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냉전 수구 세력의 정치적인 공세가 배경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왔고요. 당대표 수락연설문에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과 명확하게 일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파상공세에 시달리던 장하성 실장을 완전히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당이 총대를 매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있는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게 진짜 당의 역할인 거고요. 제대로 뽑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그 당대표가 아마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행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절대로 예전처럼 당정 관계가, 당정청 관계가 뭐 삐끗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예. 메고요. 총알바지가 내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광주도 갔는데 5.18 묘지 참배했어요. 최근에 전두환 씨 사퇴 아시죠? 셀프 치매. 그래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셀프 치매에 대해서. 지금 그 빠져나가는 전략이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는데, 이 회고록인가요? 그 네, 회고록에서 맞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조비오 신부 등을 사탄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두 가지로 지금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전두환은 나 치매 걸렸어. 또 하나는 그거 회고록 내가 쓴 거 아니라 대필이야. 이 두 개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아직 한참 멀었다 너는. 딱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너 인간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 얘기예요. 나쁜 놈의 새끼. 예. 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 인간 되려면 가로 한참 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인지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진실을 밝혀고 죽는 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규명돼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라고 저는 규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있죠. 예. 그 구조에서는 전두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인정하거나 누군가의 확실한 증언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밝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38년 동안이나. 그거에 대해서 구미에서 바로 강주로 넘어가서 이해찬 대표가 강주의 마음을 달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강주가.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강주 학살의 원흉을 밝히고 발포 명장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또 푸싱을 했거든요. 이젠 더 죽기 전에, 전두환이 죽기 전에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 3년 남았거든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죽고 나면 영구 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아까 명정님이 얘기한 대로 걔가 발표했지, 명령 내렸으니까 쐈겠지, 이건 뭐 군 명령 체계도 그렇고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역사에 기록을 하려면 반드시 밝혀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부세 강화, 이 부분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해보죠. 정부세 강화라고 하는 명제는요, 신비님이 늘 주장하는 관료주의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도 안정적으로 가지만 재정을 안정화시키려 그러면 복지를 많이 못하죠. 빈대서 정책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종부세를 강화해서 들어오는 재원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문제는 정부의 태도예요. 최소한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말하려면 종부세라도 강화시키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들은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잖아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죠. 이럴 때 정당의 대표가 요거를 먼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발대처럼 딱 치고 들어가서 그렇죠.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더 돼야 됩니다. 이슈가 되려고 미리 계산을 해놓고 친 이야기인데 이걸로 그냥 그래 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초고소득자에 대한 종부세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종부세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입장에서는 종부세라는 말은 아직 안 꺼내고 있어요.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15년 전에 겪었던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 말 뜻은 그동안 정부에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물론 당연히 2019년도 예산은 흑자 재정입니다. 예산안이 대폭 예산이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규모가 세출 규모보다 많아요. 내년도 예산은. 흑자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많은 재원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인류가 나아갈 바는 언제까지 사람이 기계처럼 노동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노동은 노동대로, 삶의 가치는 가치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사람 사는 사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저는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준동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것이요. 산주택 이상과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수구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에 온갖 국가의 특혜를 받아서 부자가 됐거나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서 관여해서 사실은 정보를 먼저 획득해서 부자가 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지난 해방 이래에 호가호위했으면 세금도 제대로 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거를 이제 푸싱한 거죠. 그러니까 총대를 맨 겁니다. 지금 당 대표가. 그러면 정부 해당 부서는 바로 이걸 검토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공정 경쟁이 3대 핵심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본주의는요. 또는 민주주의는요. 공정 경쟁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아야 돼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달려가다 보면 빨리 달려간 놈, 늦게 달려간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출발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출발이 틀렸거든요. 먼저 앞서간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제는 그리고 먼저 달려갔으면 늦게 달려오거나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못하게 막았잖아요. 기득권들이.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보유한 자는 많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혜를 받아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문제 많잖아요. 예? 시시별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누진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3주택 이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 주택이요. 국가 소유잖아요. 그래서 50년, 30년, 70년 임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풀어줬다고 한다면 적어도 3주택 이상은 너무한 거 아니냐. 토지 공개정화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현 정부의 집권 철학이요. 그러면 적어도 2주택까지만 난 허용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내놔라 좀. 근데 이제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인터넷 은행법. 이건 이제 규제혁신 이런 부분 은산분리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제 말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 무산됐고요. 9월 끝나도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거래만큼 주는 거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상가 임대할 때 5년의 어떤 그 기간을 10년으로 넘기는 것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이거를 처리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인질 정치도 아니고 뭐야.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만 늘려줘도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10년 동안은 기존의 계약 조건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분들 장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숨통이 트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 다른 법안과 연계하느라고. 진정성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민주당이 협상을 잘 하든 뭐 어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예, 이런 부분은 이 법안 관련 부분은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완벽하게 자유한국당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이번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패키지로 엮였다라고 한 거거든요. 다른 법들하고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 시키고 다음 정기국회로 밀린 겁니다. 이 패키지를 엮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주고받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률들과. 내지는 다른 정치적 사안들과 주고받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좀 뭔가 당대표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협치할 건 협치하고 그 다음에 응징할 건 응징하고 강하게 드라이브 건 걸어서 이거 정면 돌파를 해야지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에게 도와주세요. 협치합시다. 이렇게만 나가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경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소 또는 영세상인 편에 서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이.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를 국회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허구예요. 자유한국당 제가 볼 때는 기득권 수구 세력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지연하려는 굉장히 이 술책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수 야당의 행포거든요. 적어도 집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뭐 과거 정부에서 정부가 휘청거릴 법안들을 각 당이 자기 소속 당이 막거나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정치 영역이니까 감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고 민생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는 적어도 계급적으로 굉장히 기득권 측면에서 중소상인이나 서민들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유한국당은 없다라는 게 증명된 거거든. 이거는 뭐 빅딜 법안이고 패키지 법안이 의미가 없어요. 당장 하나하나 법안이 그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이 무슨 정치한다고 말이죠. 이건 발목 잡기입니다. 100% 발목 잡기고요. 자, 인터넷 은행법과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도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내부적으로도 뭐 25%냐, 36%냐, 자유한국당처럼 50%냐인데 핵심은 그게 통과가 안 된 이유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고 해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허용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지금 이제 지분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을 쉽게 통과 안 시켜주면서 뭔가 이 정부가 막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어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